1701년 음력 10월 창덕궁 깊은 곳에서 장막을 찢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사약을 내리라. 숙종의 목소리는 싸늘했고 궁궐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한때 조선의 임금을 사로잡고 아들을 왕세자로 세우며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여인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독이 든 잔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다. 그 눈동자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부질없는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희빈 장씨 장옥정. 궁녀로 시작해 왕의 총애를 독차지한 여인. 그러나 오늘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다. 궁궐 안팎은 숨을 죽였다. 왜 사랑받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역모의 죄인으로 몰려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17세기 말 조선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라의 기틀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안으로는 정치 세력이 치열하게 대립하며 왕권을 위협했다. 조선의 유교 질서는 명분과 정통을 강조했지만 현실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끝없는 싸움터였다. 그 한가운데 서 있던 이는 제29대 임금 숙종이었다. 숙종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정치의 복잡한 소용돌이를 직접 견뎌야 했다. 그는 외면적으로는 냉철하고 결단력이 강했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감정에 크게 흔들리는 인물이었다. 특히 여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냉정함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숙종 곁에는 정실 부인 인현왕후 민씨가 있었다. 민씨는 명문가 여흥 민씨 가문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단정하여 후궁과 대비들 사이에서도 덕이 높은 중궁으로 불렸다. 그녀는 온화하고 절제된 성품으로 왕실의 채통을 지키려 했고 조정 대신들도 대체로 그녀를 지지했다. 그러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후사가 없는 왕후는 언제나 입지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숙종의 눈길을 사로잡은 또 다른 여인이 있었다. 바로 장옥정, 훗날 희빈 장씨라 불린 인물이다. 그녀는 중인 가문 출신으로 처음에는 단순한 궁녀로 궁궐에 들어왔다. 하지만 눈부신 미모와 우아한 태도, 그리고 상황을 빠르게 읽어내는 영리함으로 곧 왕의 시선을 붙잡았다. 단순한 총애를 넘어 그녀는 점차 숙종 곁에서 정치적 조언까지 하며 영향력을 키워갔다. 장곡정의 존재는 곧 후궁과 왕후 사이의 균형을 깨뜨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총애 정도로 여겨졌으나 시간이 지나며 그녀의 야망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조선의 법도와 명분은 왕후는 오직 한 명이라는 질서를 강조했지만 현실 속 권력 다툼은 언제든 그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더욱이 조정의 정치 세력은 왕실 여성의 입지에 따라 크게 요동쳤다. 인현왕후를 지지하는 서인 세력은 정통과 명분을 강조하며 그녀를 지키려 했고, 장옥정을 지지하는 남인 세력은 새로운 혈통, 즉 그녀의 아들을 왕세자로 세워 권력을 강화하려 했다. 왕실 내부의 사랑과 질투, 그리고 외부 정치 세력의 계산이 얽히며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갔다. 숙종은 이 미묘한 균형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다. 정실 부인 인현왕후의 덕행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으나 장옥정의 매력과 아들은 분명 왕에게 큰 유혹이었다. 왕실 후계 문제가 걸려 있었기에 숙종의 감정은 단순한 애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과도 직결되는 중대 사안으로 변해갔다. 궁궐안은 속삭임으로 가득했다. 어떤 이는 왕후께서 병약하시니 장씨가 진정한 중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왕후를 몰아내면 조정이 무너진다고 속삭였다. 권력의 향방은 한 여인의 태와 미소, 그리고 정치 세력의 계산에 달려 있었다. 이제 궁녀 출신의 장곡정은 더 이상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다.
그녀는 왕의 사랑을 발판 삼아 조선 왕실의 정점, 즉 중궁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길은 피와 눈물, 배신과 음모로 얼룩질 수밖에 없었다. 숙종의 총에는 날이 갈수록 장곡정에게 쏠렸다. 왕의 곁에서 그녀는 단순히 미모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장곡정은 눈치 빠른 언행과 부드러운 태도로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누구도 채워주지 못했던 빈틈을 메워주는 듯 보였고 왕은 점점 그녀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그녀가 아들을 낳으면서 찾아왔다. 인현왕후는 여전히 후사가 없었고 왕실은 끊임없이 후계 문제로 시끄러웠다. 장곡정이 낳은 왕자는 곧 세자로 책봉되었고 이는 곧 그녀가 단순한 후궁을 넘어 왕실의 미래를 손에 쥐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이 시점부터 갈등은 눈에 띄게 표면화되었다. 조정의 서인 세력은 정실부인 인현왕후의 자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며 강경하게 맞섰다. 그들에게 있어 왕후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국가 질서의 상징이었다. 반면 남인 세력은 장옥정을 적극 지지했다. 세자를 낳은 이는 장씨다. 그 어머니가 중궁에 올라야 명분이 선다. 남인의 논리는 권력 장악의 수단이었고 장곡정은 그들의 이상적인 도구였다. 왕실 내부의 작은 소문은 불을 붙였다. 왕후는 병이 깊어 후사를 바라기 어렵다. 장씨가야말로 하늘이 내린 중궁기다. 이런 말들이 궁중을 떠돌며 인현왕후를 점점 고립시켰다. 왕후의 덕행은 누구나 알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서는 무력했다. 이 과정에서 장곡정의 태도도 변해갔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왕의 사랑과 아들을 가진 유일한 여인이라는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야망이 번져 있었고 그 야망은 후궁의 한계를 넘어 중궁의 자리를 향하고 있었다. 숙종 또한 흔들렸다. 그는 인현왕후의 고결함을 존중했으나 왕실의 미래를 위해 세자를 낳은 장옥정에게 끌릴 수밖에 없었다. 인간적인 애정과 정치적 필요가 맞물려 숙종의 마음은 양쪽으로 갈라졌다. 그러나 결국 후계자의 존재가 왕의 결정을 뒤흔들었다. 전하 중궁은 이미 나라의 체면을 지킬 수 없사옵니다. 세자를 낳으신 장씨를 왕비로 세우셔야 하옵니다. 남인의 간호는 날마다 거세졌고 숙종의 귀를 파고들었다. 1990년대 초 결국 숙종은 결단을 내렸다.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장옥정을 왕비로 세운 것이다. 이 결정은 곧 조정을 두 갈래로 찢어놓았다. 인현왕후를 지지하던 서인 세력은 대대적으로 숙청당했고 대표적 학자였던 송시열마저 억울하게 죽음을 맞았다. 궁궐 안팎은 피비린내로 가득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장곡정의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다. 왕후가 된 그녀는 잠시 권력의 정점에 올랐지만 지나친 오만과 집착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다. 인현왕후를 몰아냈다는 사실이 민심을 흔들었고 서인 세력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궁궐 복대는 또 다른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장씨가 비밀리에 무당을 불러 왕후를 저주한다더라. 밤마다 피 묻은 인형을 묶고 그림에 활을 쏜다더라. 그것이 단순한 유언비어였는지 실제 행위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이 퍼질수록 인현왕후를 향한 동정은 커져만 갔고 장옥정에 대한 불신은 깊어졌다. 결국 왕후의 폐위와 장옥정의 즉위는 갈등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비극의 시작이었다. 사랑은 권력의 이름으로 변질되었고 궁궐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아문에 휩싸였다. 1964년 봄 조선의 궁궐은 다시 뒤집혔다. 장옥정이 왕비로 오른 지 불과 몇 해 만에 민심은 크게 흔들렸다.
인현왕후를 몰아낸 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했다는 여론이 커졌고 서인 세력은 은밀히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숙종 또한 시간이 흐르며 점차 장옥정의 오만한 태도에 실망하기 시작했다. 전하, 장씨가 예법을 가볍게 여기고 무당을 불러 기이한 일을 행한다 하옵니다. 조정의 목소리는 다시 숙종의 귓가에 파고들었다. 결국 숙종은 인현왕후를 복위시키고 장국정을 왕비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한때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여인이 순식간에 다시 후궁의 신분으로 추락하는 순간이었다. 장국정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치욕이 켜켜이 쌓여갔다.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다시금 권력을 되찾기 위해 더 은밀하고 어두운 길을 택했다. 바로 무속신앙과 주술이었다. 궁궐 깊은 밤, 장막 뒤에서 무당과 함께하는 의식이 시작되었다. 피 묻은 종이 인형, 이름이 새겨진 부적, 불길하게 타오르는 향불. 모두가 인현왕후를 저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해진다. 이 인형에 화살을 꽂으면 저 여인의 가슴에 고통이 스며들 것이다. 무당의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장옥정은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화살을 당겼다. 이 소문은 곧바로 궁녀들의 입을 타고 퍼졌다. 한밤중에 이상한 불빛이 번쩍였다는 말, 정체 모를 동물 사체가 마당에 묻혀 있었다는 소문. 누구도 직접 보았다고 장담하지 못했지만 무서운 이야기는 더욱 생생하게 퍼져나갔다. 그 무렵 인현왕후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맑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다. 의원들이 밤낮없이 들락거렸지만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 백성들은 거리마다 촛불을 켜고 그녀의 회복을 기도했으나 결국 1711년 여름 인현왕후는 세상을 떠났다. 숙종은 깊은 충격에 빠졌다. 고결한 인현왕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인이 무엇인지 추궁하는 가운데 장국정의 비밀스러운 행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무당이 잡혀와 자백을 했고 궁녀들이 증언을 쏟아냈다. 모든 화살은 장국정을 향했다. 숙종은 분노했다. 사랑했던 여인이 이제는 조선의 법도를 어지럽힌 죄인으로 낙인 찍혔다. 그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다. 희빈 장씨, 너의 죄가 하늘을 덮었다. 왕후를 저주하고 사악한 무속의 손을 댔으니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1021년 음력 10월 29일 장옥정에게 사약이 내려졌다. 독이 든 잔이 눈앞에 놓였을 때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치를 떨며 울부짖었다. 전하, 저는 억울하옵니다. 전하를 위해서였을 뿐이옵니다. 그러나 숙종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오랜 세월 그녀에게 쏟았던 사랑은 이제 차갑게 식은 채였다. 장국정은 끝내 사약을 들이켰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숨이 멎으며 몸이 고꾸라졌다. 한때 궁궐을 뒤흔들었던 여인의 최후는 이렇게 허망했다. 궁궐은 정적에 잠겼다. 아무도 감히 소리내어 울지 못했다. 오직 한 여인의 야망과 사랑이 남긴 흔적만이 싸늘한 공기 속에 맴돌고 있었다. 장국정이 사약을 들이킨 날 창덕궁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왕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조차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 누구도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볼 수 없었다. 한때 나라의 절반 권세를 움켜쥐었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반역자의 낙인과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다. 숙종은 겉으로는 냉정한 왕의 얼굴을 유지했지만 내면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가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여인이었다. 그녀와의 지난 시간이 떠오를 때마다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다. 그러나 그 어떤 감정도 조선의 법도를 넘어설 수는 없었다. 왕은 자신의 결정이 국가의 명분을 위한 것이라
스스로 다짐하며 흔들리는 마음을 억눌렀다. 궁궐안의 반응은 엇갈렸다. 장국정을 따르던 궁인들은 몸을 낮추고 숨죽였으며 인현왕후를 지지하던 세력은 마침내 정의가 세워졌다고 안도했다. 하지만 모두의 가슴에는 묵직한 공포가 자리했다. 왕의 사랑도 하루아침에 칼로 변한다. 이 교훈은 궁궐 여인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심 또한 뒤숭숭했다.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백성들은 깊이 슬퍼했고 그녀를 저주했다는 장옥정의 죄목은 더욱 극적으로 퍼져나갔다. 사악한 여인이 나라를 어지럽혔다. 하늘이 결국 심판했다. 시장과 골목마다 이런 말들이 오갔고 장옥정은 더 이상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악녀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죽음은 가문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남겼다. 장씨 집안은 순식간에 몰락했고 친척과 형제들은 연좌의 두려움 속에서 흩어졌다.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꺼렸다. 그러나 남겨진 아들, 왕세자 이윤, 훗날 경종은 또 다른 문제였다. 어머니가 반역의 죄인으로 죽음을 맞이했으니 그의 정통성은 끊임없이 돔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조정의 대신들은 죄인의 소생을 세자로 두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고 이는 이후 조선 정치에 길고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 숙종은 마침내 한 가지 법을 세웠다.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후궁이 왕비로 책봉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는 곧 장옥정의 파멸이 남긴 직접적인 교훈이었다. 그녀의 비극은 단순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조선 왕실 제도의 변화를 낳은 사건이었다. 장옥정의 최후는 한 여인의 욕망과 사랑이 어떻게 제국의 법도와 충돌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권력의 절정에서 죽음의 낭떠러지까지 그 궤적은 너무도 극적이었고 후궁은 물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도 뼈아픈 경고가 되었다. 희빈 장씨의 죽음 이후 궁궐은 다시 한번 냉혹한 질서를 되찾았다. 숙종은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난 빈자리를 오래도록 애도하며 그녀의 무덤을 찾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진다. 백성들 또한 인현왕후를 성덕의 상징으로 기억했고 그녀의 이름은 조선 여성의 모범으로 후세에 길이 남았다. 그러나 장옥정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아들 왕세자 이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숙종은 아들을 향한 애정 때문에 그의 지위를 끝내 지켜주었고 훗날 그는 경종으로 즉위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반역죄로 죽은 사실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족쇄가 되었다. 조정의 대신들은 그가 정통성을 온전히 가졌는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고 경종의 짧고 병약한 치세는 끊임없는 정쟁 속에서 휘청거렸다. 경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숙종의 또 다른 아들 연인꾼 훗날 영조이 왕위에 올랐다. 영조는 어머니가 천한 무수리 출신 숙빈 최씨였다는 이유로 신분적 멸시를 견뎌야 했으나 바로 그 점이 아이러니하게도 정통성 논란을 극복하게 했다. 희빈 장씨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지만 실패했고 무수리의 아들이 왕위에 올라 장기 집권하며 조선을 개혁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로 남았다. 희빈 장씨 사건은 이후 조선 왕실에 깊은 교훈을 남겼다. 후궁은 왕비가 될 수 없다는 법이 세워졌고 궁궐의 여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워졌다. 동시에 정치 세력이 왕실 여성의 지위를 이용해 권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제약을 받게 되었다. 민심 속에서 장옥정은 비극의 여인이 아니라 권력에 탐닉한 악녀로 전해졌고 인현왕후는 순결한 덕의 상징으로 기억되었다. 그러나 역사가 늘 그렇듯 진실은 더 복잡했을지도 모른다. 사랑과 야망, 정치와 운명이 뒤엉킨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흑백의 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1711년 가을 한 여인의 죽음으로 막을 내린 비극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권력, 욕망과 배신이 교차하며 만들어낸 조선 왕실의 잔혹한 초상화였다. 희빈 장씨는 사랑을 무기로 권력을 거머쥐었으나 그 사랑은 끝내 왕의 분노로 되돌아왔다. 인현 왕후는 덕행으로 칭송받았으나 끝내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병약한 몸을 지켜내지 못했다. 숙종은 냉혹한 결단으로 역사를 움직였지만 동시에 가장 사랑한 여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음에 몰아넣은 비극적 군주로 남았다. 도대체 사랑은 권력을 이길 수 있는가? 권력은 끝내 사랑을 집어삼키는 괴물이었는가? 역사의 기록은 명확한 답을 남기지 않는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욕망이 법도와 질서를 압도할 때 그 끝은 언제나 눈물과 피로 물든다는 사실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나 기억하는 자만이 비극을 넘는다.